경제시장의 지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코인 천기누설 앵커 문다연입니다. 코인 시장의 핫 이슈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코인 꽃길의 안내자 고란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암호화폐 시장 정말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매일 이제 화두가 되는 게 이 과세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암호화폐 과세 1년 유예 입법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나요? 어떤가요? 커지고 있긴 한데 분위기가 약간 걱정이 되는 건 지금 연말까지 남은 시간이 2달도 안 된다는 점이에요. 그러면 이제 국회 열어가지고 이걸 땅땅땅 통과시켜서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우선 입법 처리 과제면 맨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처리가 될 텐데 여야 쟁점 법안들을 다 처리하고 나서 나중에 하게 되면 이게 제때 처리를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여야 모두 1년 유예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정부 기재부만 약간 버티는 상황입니다. 청와대는 그냥 지켜보겠다라고 했지 뭐 특별한 입장을 내진 않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여야가 다 합의한 사항이라서 국회 입법이 이루어질 듯한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과연 연내 입법이 가능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걱정이 되긴 합니다. 네, 물론 뭐 내년 대선을 앞둔 공약 전쟁일 수도 있지만 일단 각 분야 전문가들도 아직 과세는 좀 이르다 이런 입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에서 과세를 서두르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금융당국은 아니고요. 이 금융은 금융위원회가 이제 관할이잖아요. 근데 세수를 담당하는 건 기획재정부인데 기획재정부 쪽 입장이 조금 단호합니다. 왜냐하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늘 하시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다른 회사 OECD 국 가운데 OECD 회원국 가운데 한 20개국 이상이 다 이미 코인 과세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미 지난해 말에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 통과시킨 사안이다. 차례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늦출 논리적인 이유가 없다라는 게 기재부의 공식적인 입장인데요. 이 관련돼 가지고 그 다른 이제 전문가분들이나 업계에서는 우려하고 있는 게 뭐냐면 기획재정부가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차질 없이가 과연 맞는 건지 실제로 이 신고 업무를 담당해야 되는 거래소에서도 자기들은 준비가 안 됐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획재정부나 국세청이나 보면은 실제를 과세, 돈을 우리가 세금을 내는 시점은 2023년 5월이거든요.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다. 이런 지금 그 입장이세요. 약간 어쨌든 기재부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원칙을 고수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입니다만 다른 국가들은 지금 상황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14년부터 이미 세금을 냈어요. 근데 여기선 세금이 뭐냐면 이 코인이 주식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하고 다 합산해가지고 이제 투자 소득에 대해서 이제 세금 내고요. 자기 그 과세 표준에 따라서. 그리고 장기 투자하면은 세금도 제로가 되기도 합니다. 장투하면.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장기 투자하면 세금이 제로가 되기 때문에 장기 투자 문화가 발달하기도 했었고요. 이렇게 해서 코인은 그 매매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뭐 배당 소득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뭐 에어드랍 받는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소득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일반 소득세를 적용하기도 하고 채굴에 대해서는 뭐 사업소득세 이렇게 이미 과세 체계가 마련이 됐고요. 최근에 이제 인프라 법안 통과되면서 그 안에는 조금 더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구멍이 뭐가 있냐라고 봤을 때 미국 정부가 보기에는 디파이 부분을 놓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파이 부분까지 다 과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이번 인프라 법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미국 법을 보면 뭔가 되게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다 규정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약간 이 디테일한 규정이 없이 큰 틀만 가지고 있어서 실제 현상에서 과세를 하게 됐을 때 얼마나 많은 잡음이 일지 사실 지금부터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확실히 이 과세에 대한 디테일한 이 체계를 갖춰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란 기자의 코인 부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가 이제 중국 재벌 부동산 그룹인 이 헝다그룹이 부도 유예를 받은 기한 30일이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지금 상황 어떤가요? 지금 약간 이제 엇갈린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서 뭐가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헝다 이슈는 계속된다 이렇게 정의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비트코인 가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요. 깜짝 놀라기도 했고 그래서 뭐지라고 그래프를 이렇게 띄웠을 때 더 놀랐습니다. 62,000달러까지 새벽에 밀렸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가격을 보고 잔 게 어제 밤에 69,000달러, 바이낸스 기준으로 69,000달러 하면서 신고가 경신했다. 라는 뉴스를 보고 잤거든요.
그 이제 그래프를 확인하고.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렇게 밀려 있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라고 봤을 때 사실 어제 나왔었던 주요 지표가 뭐냐면 미국 10월 CPI거든요. 소비자 물가 지수. 6.2나 나왔어요. 많이 좀 안 좋게 나왔더라고요. 네. 이게 원래 5.8 예상했거든요. 근데 6.2가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더 깊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이라고 하는 게 사실 좀 뭐 그때 따라 좀 다른데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인 것 같기도 하고 나스닥에 동조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약간 각기도 움직임을 보이는데 만약에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이면은 더 강세를 보여야 되는 거고 나스닥 동조하면 나스닥이 어제 1.6% 밀렸으니까 그렇게 같이 떨어져야 되는 거고 사실 CPI 지수가 발표될 즈음 해가지고 오히려 비트코인 지수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비트코인이 정말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이 됐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새벽에 일어나서 밀린 걸 보고서 나스닥에 동조했나? 라고 보니까 새벽에 헝다 이슈가 돌았더라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그 10일 어제까지로 이제 부도 유예 기간이 끝나는데 어젯밤에 별다른 뉴스가 나오지 않아서 그냥 무사히 넘어갔나 했는데 어제 로이터발, 블룸버그발로 뉴스가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하나가 로이터발로 부도가 된 것 같다. 부도가 난 것 같다. 이자를 못 갚은 것 같다. 라는 로이터발 부도가 나왔었고요. 이거는 로이터는 소식통에 따르면이라고 이제 보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블룸버그는 아니다. 지급했다. 이건 어디냐면 헝다 그룹에 따르면이라고 이제 블룸버그는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로이터발 보도의 그 출처가 어디냐면요. DSMA라는 그룹이 이거 헝다가 그러니까 이 돈을 받는 쪽, 이자를 받는 쪽에서 헝다가 이자를 안 내서 우리가 부도 처리한다라면서 이게 보도자를 냈었거든요. 근데 그 보도자료가 어느 순간 사라졌어요. 네. 보니까 이게 뭔가 문제가 돼서 이게 뭐 자료를 뿌리고 뭐 하다가 이쪽에서 돈을 갚아가지고 그게 다시 덮어지고 막 이랬던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아직까지 혼란스러운 상황은 맞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앞으로도 많이 남았다는 겁니다. 네. 앞으로도 많이 남아서 지금 뭐 이렇게 약간 검색을 해보시면 헝다가 지급해야 될 채권 이자 지급일이 쭉 이렇게 나열이 돼 있는데 올해는 어찌저찌 넘기더라도 내년에 큰 건들이 너무 많아요. 막 1,500억 원씩 막 이렇게 물어야 되는 그런 월이 계속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헝다 그룹 이슈는 물론 저는 공산당이 잘 매니징하고 있는 이슈다라고 보고 있지만 언제든지 이렇게 시장을 자극할 수 있는 자극할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지켜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헝다 사태 관련해서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에서 앞으로 이 헝다 리스크가 미국과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했는데 정확히 어떤 내용일까요? 8일 날 반기 금융안정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금융안정 보고서, 그러니까 금융안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가운데 헝다 이슈를 가장 중점적으로 이제 집어넣었는데요. 이 중국 경제 규모와 함께 교역등으로 형성된 다른 국가 경제와의 긴밀성을 감안하면 중국 금융의 불안 요소가 글로벌 금융시장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 글로벌 경제와 나아가 미국 경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했어요. 사실 헝다 같은 경우에는 거품을 빼겠다면서 중국이 긴축 모드에 들어가자 부도 위기까지 이제 몰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준이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이건 위기다. 미국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는 건 오늘 밤에 새벽에 벌어졌던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뭔가 간단히 넘길 문제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얼마 전에는 중국 내부 문제에 그칠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에 영향이 없을 것이다 라고 선을 그었기도 했었는데 뭐가 문제가 된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마침 금융안전보고서 나오고 어제 그 새벽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연준이 뭐 예견했나? 라는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네. 이 9월에는 그 제롬 파월 그 연준 의장이 FOMC 끝난 다음에 기자회견하면서 헝다 그룹 이슈는 중국 내부의 문제다 라면서 선을 딱 그었습니다. 미국이 직접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은 작다라고 선을 그었는데 이렇게 이제 태도를 바꾼 거거든요. 네. 이게 헝다 위기가 다른 국가로 퍼질 수 있다라고 경고한 거는 이게 중앙은행 가운데서는 미국이 이제 처음입니다. 이 정도로 헝다 사태를 좀 들여다 보니까 간단히 넘길 문제만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연준이 판단한 거고요. 그다음에 중국 정부가 공산당이 이제 관리할 수 있다라는 그 공산당의 자신감에 대해서도 약간 의심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연준의 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걸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사실 중국 정부가 긴축을 풀어주면 되거든요. 유동성을 공급해주면 헝다 이슈가 해결이 되는데 문제는 유동성을 풀면 중국이 잡으려고 하는 부동산 가격이 다시 들썩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 풀기는 사실 쉽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지금 의도하고 있는 건 이른바 그 공동부유, 다 같이 부자가 되자라는 거잖아요. 성다 같은 이제 그룹들의 이제 구조 조정에 들어가는 거라서 아마 이런 긴축 기조가 이어질 거고 제2, 제3의 헝다가 나올 가능성도 큽니다. 정말 잘 지켜봐야 되는 이슈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어지는 이슈로 바로 보겠습니다. 고란 기자의 코인 보심 두 번째 이슈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연준의 금융 안정 보고서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내용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언급됐을까요? 그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언급이 없었어요. 네. 근데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는 언급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연준이 굉장히 우려의 시선으로 보고 있다라고 네. 볼 수 있을 텐데요. 위험 자산 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있어서 경기가 악화될 경우 위험하게 폭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테이블 코인을 새로운 위협으로 꼽았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 USD 아니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달러와 미국 달러 1대1로 대응이 되는 거잖아요. 원칙적으로는 1달러가 입금이 되면 1USDT가 발행이 됩니다. 테더 USDT가 있고요. USDC가 있고요. BUSD, 바이낸스 USD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봤더니 스테이블 코인이 일단 첫 번째로 왜 뭔가 위험하다라고 했냐면 규모가 일단 너무 커졌어요. 네. 이게 진짜 지금 보니까 조사해 봤더니 1년간 시가총액이 500% 급증했습니다. 1270억 달러. 이거거든요. 150조 정도 돼요. 네. 이 규모가 지금 옛날에는 좀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였다라고 하면 지금은 약간 시장 안정을 해칠 수도 있는 정도로 커졌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스테이블 코인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달러가 입금이 되면 1달러가 발행이 돼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네. 1USDT가. 그런데 이 입금된 1달러를 도대체 이 발행사들이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라요. 쉽게 말해서 감사를 안 받는 거죠. 네. 규제도 안 받고요. 근데 사실 1달러가 입금이 되면 1USDT를 발행해준다. 요 구조만 봤을 때는 금융회사와 다를 바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융회사, 은행이 받는 규제는 전혀 안 받고 있고 안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지도 모르고 있고 대표적으로 테더 같은 경우에는 이 들어온 돈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약간 장난질을 쳤다라면서 계속 지금 계속 약간 의심이 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뭔가 위기가 터져서 사람들이 전부 다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만약에 이제 USDT로 바꿔가지고 나 이제 달러로 갈래라고 해서 전부 다 테더사로 달려가가지고 나 달러로 바꿔주세요라고 하면 바꿔줄 돈이 없어. 통장에.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른바 뱅크런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런 사태에 대해서 우려해서요. 지금 어쨌든 이 금융안정보고서에는 뭐라고 언급이 되어 있냐면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금융기관과 같은 규제를 적용을 해야 되고 심지어 일부 몇몇 이제 연준 위원들 가운데서는 스테이블 코인은 은행만 발행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규제 당국에서도 확실히 이 스테이블 코인을 상당히 경계하는 모습인데요. 통화감독청장 대행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냈어요. 마찬가지 이유인데요. 통화감독청이라고 하면은 우리로 치면 옛날에 은행감독원, 그러니까 금융감독원 안에 은행감독국장 정도, 국장보다 더 높지만 아무튼 해당하는 분인데 은행에 대한 전분 건전성을 이제 감독하는 곳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이 운영되는 외양을 보면 은행하고 비슷하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은행에 대해서 세게 규제가 들어가는 것과는 다르게 아무 규제도 지금 하지 않았던 상황이라서 역시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재밌는 게 뭐냐면 돈에 대한 지나친 혁신은 광범위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그중 일부는 부정적일 것이다라는 멘트를 했는데 전 이 멘트가 좀 재밌더라고요. 돈에 대한 지나친 혁신. 네. 이게 뭐냐면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날로그 달러에 비해서 확실히 유리한 면이 있잖아요. 전송도 빠르고 P2P로 거래도 가능하고. 하지만 이 통화감독총장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혁신은 지나치게 위험하다. 혁신이면 혁신인지 지나친 혁신. 지나친 혁신은 너무 위험해라고 네. 이제 우려한 거라서 이 약간 금융 당국의 보수적인 입장을 읽을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진짜 궁금해지는 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권한 누구한테 있는 건가요? 이게 애매한데 아까 제가 이거 약간 은행 아니야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권한을 가지고 가려는 그 기관이 SEC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여기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권한을 이제 확보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SEC가 보기에 제가 아까 발행사가 입금이 되면 준다라고 했잖아요. 네. 1USDT를 증서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증권이다라고 네.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블룸버그가 보도에 따르면 재무부가 지난달 보고서를 발표해서 USDT 등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권한이 SEC에 있다라는 걸 명확히 했다라고 합니다. 재무부가 이렇게 이제
가름말을 타주잖아요. 여기는 네. 은행 담당, 여기는 어디 담당 해주는데 스테이블 코인 담당은 SEC야라고서 이제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SEC가 이 150조 원 규모의 스테이블 코인을 감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겐슬러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요, 스테이블 코인이 위험하다, 규제가 필요하다라면서 계속 강조했기 때문에 아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감독 권한은 SEC 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SEC로 넘어가게 되면 겐슬러 위원장이 늘 강조하는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봤을 때 아마 그 발행사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또 바로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요즘 NFT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매주 다루는 것 같은데 메타버스가 주목을 받으면서 또 앞으로 이 기업들도 NFT 앞다퉈 진출을 하고 있는데 너무 많아서 일단 현황 정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너무 많습니다. 네. 메타버스 너무 많이 들어보셔서 굳이 정의가 따로 필요할 것 같진 않은데, 메타와 유니버스 할 때 그 버스의 이제 합성어고요. 메타는 이제 광의 뭐 이런 거잖아요. 뭐의 메타 해가지고 네. 뭐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모든 게 다 디지털화된 세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영화로 치자면 레디 플레이 원 정도를 이제 떠올리면 그게 네. 메타버스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메타버스 가상 세계 안에서 엔터테인먼트 활동뿐 아니라 실제 세계와 연계된 경제 활동까지 지금 일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경제, 그 생태계 안에서 돌아가야 되는 화폐가 필요한 거고, 거기서 이제 자산 가치에 대한 보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NFT가 각광을 받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 가상 세계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산업군에서 가장 가깝다 라고 볼 수 있는 건 바로 게임 산업입니다. 게임 산업. 네. 그렇기 때문에 게임 회사들이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앞으로 미래는 NFT와 메타버스에 있다라고 이제 외치고 있거든요. 이 가운데 가장 앞서 있는 게 바로 이제 위메이드라는 회사고요. 위메이드가 어제까지만 해도 막 굉장히 강하게 올랐었는데 아침에 확인한 결과 이 헝다 이슈 때문에 오늘 코스피가 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약간 뭐 흔들리고는 있습니다. 근데 보자면 이제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8월 달 주가보다 지금 거의 한 8배, 뭐 9배 올랐어요. 놀랍죠? 가능한 건가 싶기도 한데 정말 이것이 그렇죠. 어마어마하죠. 이게 주식인가 코인인가 싶을 정도로 네.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그 실제로 성과를 보여줬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메타버스로 가고 NFT에 대한 성과를 보여줬기 때문인데, 이 회사가 지난달에는 블록체인 자회사 위메이드 트리까지 흡수합병하면서 우리의 살 길은 블록체인과 메타버스와 NFT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블록체인 게임 회사로 나아간다라는 비전을 발표했어요. 이 회사가 이렇게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미르포라는 이거 굉장히 히트했던 게임이래요. 네. 재밌는 게임이고, 저는 이제 이런 그 동영상과 이 포스터만 봤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블록체인 게임하면 떠오르는 게 사실 약간 조악합니다. 지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는 엑시 인피니티만 봐도요, 저는 이렇게 재밌어서 할까 싶은 약간 귀엽긴 한데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미르포는 어쨌든 기존에 있었던 그 게임을 갖고 온 거니까, 그 기존 게임에다가 블록체인을 붙인 거니까 게임 완성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게 사행성 산업으로 규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다 코인을 붙이지 못하거든요. 대신에 글로벌 버전에는 블록체인을 붙였습니다. 코인을 붙여서 내놨더니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동접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하고요. 어허. 서버가 모자라서 계속 확충하고 있어요. 이런 정도로 이제 인기를 끄니까 위메이드 주가가 이렇게 반응하는 거고, 회사도 자신감을 얻고 앞으로 우리는 블록체인 게임 회사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보니까 170여 곡에 출시됐고 서버 수가 지금 현재 약 180개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지난 그 실적 발표 때 이 장영국 대표가 나와서 미래 비전을 발표하면서 재밌는 말을 했어요. 플레이 투 언이라는 말이 있는데, 나는 플레이 투 언이 아니고 우리는 플레이 앤 언이다라는 거예요. 게임은 무조건 재밌어야 된다. 근데 플레이 투 언은 재미없는 게임도 돈 벌려고 하는 느낌이 있네요. 그거는 미래가 없다. 네. 우리는 플레이, 놀기도 하고 앤드 언, 돈도 번다. 그래서 플레이 앤 언으로 부르면서 우리는 블록체인을 붙인 정말 재미있는 게임을 내놓겠다라는 이제 그 전망을 발표했어요. 그러면서 이 위메이드의 플랫폼이 위믹스라는 코인인데, 그 위믹스 플랫폼 위에다가 100개 게임을 올리겠다. 놀랍죠? 라는 이제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위메이드가 잘 나가는 걸 보고 아마 이걸 벤치마킹 했는지 아니면은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 그 다음에 그 후발주자로 포지셔닝 돼서 열심히 이쪽으로 이제 그 사업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곳이 바로 게임빌이 컴투스하고 합병했잖아요. 네. 게임빌과 컴투스입니다. 일단 게임빌 같은 경우에는요,
임시 주주총회를 이달 말 엽니다. 그래서 아예 사명을 컴투스 홀딩스로 바꾼 다음에 홀딩스가 붙으면 지주회사거든요. 네. 홀딩스로 바꿔서 사업지주회사로서 이제 블록체인과 관련된 모든 투자 전반을 이제 관할하고 그리고 이쪽에 사업 역량을 집중하는 이제 구조로 가는데요. 이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게임빌이 코인원이라는 네. 거래소의 2대 주주입니다. 21%가량 지분을 갖고 있대요. 차명은 대표에 이어서 이제 2대 주주인데 이 코인원의 이제 기술력 그리고 어제 발표한 거는 그 테라폼 랩스 그쪽하고 또 합쳐가지고 네. NFT 거래소를 내놓겠다라고 했어요. 네. 그런 이제 계획을 발표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옆에 게임사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해외 블록체인 게임 기업에 유망한 해외 블록체인 게임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애니모카 브랜즈, 캔디 디지털, 더 샌드박스, 업랜드 같은 곳에 투자했고요. 지난주에는 바로 미스컬 게임즈에 투자를 했어요. 이러면서 관련 투자를 지속하고 있고 그리고 게임빌은 아예 그냥 회사 구조를 바꿔가지고 목표로 한 게 뭐냐면 이제 우리는 게임 회사가 아니라 블록체인 컨텐츠 플랫폼 기업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뭐 위메이드 주가도 얘기를 살짝 했지만 게임빌 같은 경우에도 어제 24%가량 올랐는데 방금 또 확인하니까 20% 넘는 급등이 나오고 있네요. 또 오르고 있어요. 네, 계속해서 오르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정말 NFT 시장이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일단 NFT 사업에 진출을 하려면 이 콘텐츠 곧 IP라고 하는 직접 재산권이 있는 이 기업들과 블록체인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협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측면에서 단연 두나무가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제휴 소식이 또 들려오는데 뭐 제휴가 어떤가요? 뭐 자고 일어나면 하나씩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송치영 의장 페이스북 팔로잉 하고 있는데 그 제휴 소식을 딱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댓글 달은 게 뭐라냐? 두나무는 IP 블랙홀 같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이 지적 재산권 이제 그 NFT 사업을 하려면요, 이른바 컨텐츠가 있어야 되고 그걸 갖고 있는 기술이 있어야 돼요. 두 개가 만나야 되거든요. 물론 하나의 회사가 두 개를 다 같이 갈 수 있지만 사실 각자의 전문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컨텐츠를 갖고 있는 곳과 기술이 있는 곳이 만나면 좋습니다. 네. 그 가운데 이제 기술이 있는 곳이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가 블록체인 기술 기업으로는 단연 선도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도에 있는 두나무가 차기 다음 먹거리, 그러니까 지금 거래소를 운영을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왔잖아요. 근데 요게 만약에 시장이 거래량이 급감을 하게 되면 그리고 경쟁자들이 많이 진출하게 되면 언제까지 지금의 지위를 누릴 수 없거든요. 그 차세대 먹거리로 지금 주목한 게 바로 NFT 시장인 거고요. 이를 위해서 NFT가 경쟁력이 있으려면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갖고 있는 기업을 많이 끌어들여 와야 됩니다. 자신들의 생태계 안으로. 그래서 가장 먼저 손을 잡은 게 JYP. 여기 박진영 창업자 지분을요, 366억에 사왔습니다. 네. 그래서 한 2.5% 정도 지분을 지금 들고 가고 있어요. 그 다음 나왔던 소식이 대규모 투자 소식입니다. 하이브와 상호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업비트는 하이브에 7천억 투자했고요. 하이브는 업비트에 5천억을 투자했습니다. 네, 그래서 하이브가 5천억을 투자했는데 2.5% 갖고 갔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두나무의 기업 가치를 20조로 봤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하이브랑 이제 전략적 제휴를 맺고 NFT 관련된 사업에 본격 진출하겠다라고 했어요. 실제로 하이브가 기업 설명회를 열었는데 온라인 기업 설명회 거기 영상에 송치영 의장이 딱 등장하더라고요. 등장해서 앞으로 이제 같이 우리는 이제 NFT 사업으로 진출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당시 방시혁 의장이 나왔을 때 얘기했던 게 뭐 디지털 포토카드 이런 걸 이제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있다 보니까 나온 게 바로 이제 하이브나 JYP는 음악이잖아요, 음악. 네. 그리고 IP를 갖고 있는 음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주요한 축이 영상이 있습니다. 네. 자, A-스토리라는 드라마 제작사가 있습니다. 그 킹덤으로 유명한 곳이죠. 여기가 거의 그 제작사 가운데 탑티어급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유명한 작가군을 한 40여 명을 다 거느리고 있어요. 사실 드라마 제작에 있어서 뭐 배우도 중요하지만 작가가 엄청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 A-스토리에 보면 1급 작가들이 거의 다 있거든요. 여기와 두나무가 또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음악, 영상, 또 빠질 수 없는 게 IP 하면 미술이 있잖아요, 미술. 네. 이 미술과 관련돼서는 지금 현재 가장 NFT 쪽으로 열심인 곳이 서울옥션 블루라고 해서 서울옥션의 자회사, 디지털 아트를 이제 취급하는 서울옥션 블루와 또 손을 잡고 NFT 사업에 진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 군데를 다 잡은 거예요. 네. 그러면 사실 좀 약간 업비트 측에서 이렇게 열심히 지금 하고 하면요. 있으니까 최근에 좀
처지긴 했지만 어쨌든 전통 명가 빗썸 있잖아요. 네. 빗썸 같은 경우에도 뭔가 소식이 안전해지나라고 했는데 소식이 나왔습니다. 초록뱀 미디어가 이제 공시를 통해서 자신들이 1,100억 원 규모로 유상증자와 전환사채를 발행을 하는데 이걸 이제 3자 배정이에요.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는 NFT 사업에 진출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유상증자를 받는 그 3자가 누구냐라고 보면 뭐 여러 기업이 있는데 그 가운데 빗썸 계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나요? 이렇게 일단 빗썸 콜딩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비덴트는 누군가요? 빗썸 코리아의 그렇죠. 최대 주주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위메이드 트리는 왜 들어갔나요? 위메이드가 비덴트의 2대 주주입니다. 되게 얽혀 있어요. 얽혀 있는데 얽혀있네요. 네, 보시면 빗썸 코리아 100억, 비덴트 50억, 위메이드 트리 50억, 버키 스튜디오 50억. 버키 스튜디오는 뭐냐? 비덴트의 최대 주주입니다. 좀 복잡하죠. 네. 네. 여기가 이제 그 3자 배정 유상 증자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빗썸이 이제 이른바 이제 인재들을 채용을 하고 있는데 NFT 마켓플레이스를 열기 위해서 NFT 관련 인재들을 굉장히 많이 채용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초록뱀 미디어를 통해서 일단 영상 쪽과 손을 잡았고 그 다음에 아마 빗썸도 차근차근 마켓플레이스 열면서 IP 확보 작업에 나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이렇게 피를 섞기도 하고 정말 얽히고 얽혀 있는 이 관계 속에서 IP 기업이라고 하면 사실 SM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SM 쪽은 좀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일단 SM이 무슨 기술 기업과 손을 잡았다라는 가시적인 움직임은 들리지 않는데 이 이수만 의장이 솔라나 컨퍼런스에 나가서 본인이 연설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의 갈 길은 메타버스 NFT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도가 나온 게 아마 이 SM은 솔라나 기반의 NFT 시장을 좀 열지 않겠느냐라고 했어요. 네. 사실 솔라나가 지금 가격이 최근 뭐 사상 최고가를 연일 경신하고 있고 가격이 급등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NFT 마켓플레이스를 열었더니 이더리움 혹시 이더리움 기반으로 NFT 사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아직은 없어요. 네. 한 번 클릭만 거래할 하면 때. 수수료가 수십만 원 나옵니다. 너무 비싸요, 수수료가. 항상 지적받는 문제죠. 네, 맞아요. 그리고 수수료가 좀 그 EIP 159에 싸질 줄 알았는데 이게 워낙 사용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안 싸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수료만 한번 민팅하는데도 이제 후덜덜한데 네. 솔라나는 정말 수수료가 싸고 빠르고 하다 보니까 솔라나가 NFT 시장이 흥하면서 굉장히 각광을 받았습니다. 빠르고 싸다라는 장점 때문에 솔라나 플랫폼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아마 이수만 회장도 이수만 의장도 그걸 아마 총괄 프로듀서인가요? 지금 네. 명칭이 그 총괄 부분을. 프로듀서도 아마 그 부분에 집중한 게 아닐까 하는데요. 되게 재밌는 게 우리가 메타버스 NFT로 간다라고 하면서 이수만 그 총괄 프로듀서가 내놓은 게 SMCU예요. SMCU요? 네, SMCU. 우리가 MCU 하잖아요. 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라고. 네, SMCU는 뭔가 봤더니 SM 컬처 유니버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메타버스에다가 SMCU를 건설하겠다라는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일단은 과거의 흐름을 보면 주식의 이슈가 코인에 영향을 미쳤는데 지금은 완전 반대로 코인 이슈가 주식시장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핫한 테마가 바로 이 메타버스 플러스 NFT인데 정말 관련 기업들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이게 과연 괜찮은 현상인지 약간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좋기도 하고요. 어쨌든 네. 시장에 뭔가 테마가 일어나면 과열이 일어나고 있고요. 제가 어제 약간 놀랐던 게 뭐냐면 사실 그 주식 가운데 굉장히 유명한 그 프로가 유튜브 채널이 이제 3프로TV라고 있잖아요. 네. 3프로TV가 국내 주식 하다가 미국 주식이 이제 달아오르니까 미국 주식을 이제 본격적으로 편입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ETF 시장 뜨거우니까 ETF 소식을 또 전한다고 해요. 근데 어제 제가 되게 놀랐던 건 뭐냐면 어떤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이 나와가지고 NFT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시황을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그 애널리스트 분이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이 NFT가 일종의 그 2015년 뭐 이때 그 바이오 열풍 일었을 때 마치 그 바이오를 보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 NFT 이름만 붙으면 당시 바이오 기업들이 바이오만 붙으면 가격이 올랐던 것처럼 그렇게 모두 다 지금 각 테마로 인해서 정말 투자 광풍이 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가 3천 깨졌죠. 네. 코스피 상황이 별로 안 좋습니다. 네. 코스닥도 별로 안 좋고요. 그럼에도 네, 이렇게 시장 상황이 안 좋을 때 오히려 테마주가 더 날뛰거든요. 왜냐하면 시장 투자로는 돈을 못 벌겠으니까 뭔가 갈 것 같은 주도주 테마주 올라타자라는 이제 그 사람들의 심리가 강해지면서 오히려 이런 테마주가 더 강세를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NFT만 붙였다 하면은 주가가 뛰거든요.
그래서 정말 일단은 뭐 아까 말씀드린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고 이미 사업을 하고 있었던 갤럭시와 머니트리 한 달 사이에 주가가 뭐 3배 넘게 올랐고요. 서울 옥션도 뭐 2배 넘게 오르고요. 위메이드 엄청 많이 올랐고요. 정말 아프리카 TV는 잔잔하다가 NFT 하겠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또 이제 반응하기 시작했고요. 네. 정말 이렇게 NFT 스치기만 해도 급등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거든요. 지금 주식시장에서 갑자기 코인 열풍이 이러면서 코인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야 코인 시장에서는 지금 NFT 뭐가 화두냐? 네. 라고 하는 걸 캐치를 해가지고 이걸 주식시장에다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야 요거 관련된 테마 좀 뭐가 있지? 라면서 정말 스치기만 해도 강풍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당시 바이오에서 나타났던 게 뭐냐면 약간 오늘 내일 하는 기업들이 신사업에 바이오를 추가해요. 네. 지금도 약간 보면 오늘 내일 하는 기업들이 신사업에 NFT를 추가합니다. 네. 그러면 주가가 또 뛰어요. 그래서 이게 전문가들이나 아니면은 이쪽 NFT 쪽으로 이제 연구하신 분들도 NFT나 메타버스 이거는 아마 계속 갈 트렌드가 맞습니다. 메가 트렌드가 맞는데 이 와중에 가끔은 그냥 여기에 기승해가지고 가격만 날뛴 애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대체로 이제 시가총액이 작다 보니까 이른바 이제 약간 가격 조작의 우려도 있는 거고요. 큰 대세는 맞지만 내가 사는 가격이 내가 사는 주식이 꼭 그 대세와 들어맞는 기업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연구가 필요하실 것 같고요. 잘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대장주 투자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큰 흐름에서 보면서 단기성의 호재보다는 좀 정말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 옥석 가리기 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 이어가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ETF가 나오고 또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이제 시장 전반에서 비트코인 또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이 정말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마스터카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이 암호화폐와 연동되는 결제 카드를 출시했다고 해요. 네, 마스터카드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거기다 암호화폐를 붙이니까 뭐 훨씬 더 보급에는 빨라지는 거고요. 네. 공식 트위터 계정이 암호화폐 연동 결제 카드를 출시한다. 해당 카드는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즉시 전환해주며 모든 네. 마스터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한 거예요. 우리가 암호화폐 카드를 쓸 때 혹시 CRO 카드라고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그게 암호화폐를 결제할 수 있는 카드인데 그거 받기가 되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뭐 이게 조건도 많이 붙어 있고. 근데 마스터카드는 우리 그냥 카드 사가면 발급받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암호화폐가 나온다라고 하고 이게 또 게다가 아시아 태평양이잖아요. 네. 우리도 아시아 태평양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이걸 보면서 그럼 나도 만들 수 있는 거야? 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가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국내 공식적으로 마스터카드 쪽에서 뭔가 입장을 내놓은 건 없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뭐 다른 뭐 싱가포르나 아테즈 중에 좀 약간 이쪽 약간 금융이 조금 약간 발달한 이쪽에서는 뭔가 나오면 우리나라 마스터카드 한국 법인도 뭔가 입장을 내놓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오면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른바 이제 제도권 편입 움직임이 가시화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고, 그때 말씀드린 대로 태국 네. 태국 거래소를, 네. 태국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쿱,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자와 제휴를 체결했습니다. 네. 마스터카드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게 그러면 왜 제도권 회사들이 코인 쪽으로 이렇게 관심을 두느냐라고 보면은요. 돈이 되기 때문에. 이 페이팔이 사실 우리가 페이팔한테 감사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난해 약간 코인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올랐지? 라고 보면 페이팔이 샀다. 네. 페이팔이 이제 결제 서비스를 받는다.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 뭐 등등 이제 도입한다라고 네, 하면서 맞습니다. 올랐거든요. 그런데 페이팔 입장에서도 손해날 게 없는 게요. 페이팔의 3분기 실적을 봤더니 네. 암호화폐를 포함한 전체 거래 매출이 56.1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0% 늘었습니다. 네. 뭐가 기여를 했냐라고 보면은 암호화폐가 기여를 한 거죠. 이 실적에. 그리고 이걸 페이팔을 보니까 페이팔 입장에서 좋은 게 뭐냐면 암호화폐 최초 구매자 수가 15% 늘었고요. 네. 암호화폐 구매자의 페이팔 방문 횟수가 구매 전보다 2배가 늘었대요. 네. 그러니까 그 페이팔이 암호화폐를 붙이니까 암호화폐를 투자하던 고객들을 자신들의 끈끈한 고객으로 자신들의 바운더리 안으로 생태계 바운더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기존 기업들이 암호화폐, 코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마스터카드는 이런 상황이고 또 페이팔도 한번 살펴봤는데 이 소매금융의 전통 강자인 시티그룹도 개인 대상의 암호화폐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이런 이슈를 접했는데요. 네,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돈이 돈이 되기 되니까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죠. 시티그룹이 제가 아까
금융그룹 강자라 그랬는데 한국에선 철수예요. 왜? 한국에선 돈이 안 돼가지고 한국은 한국 금융회사가 너무 강해가지고 네. 예, 뭐 어떻게 뭐 하기가 없어가지고 지금 외국계 은행들이 다 떠나고 있습니다. 소매금융 부분 쪽은. 하지만 이제 해외에서 미국에서 봤을 때 시티그룹은 강자거든요. 여기서 역시 돈이 되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고요. 또 재밌는 게 전 시티그룹 CEO인 비크람 펜디트라고 있거든요. 네. 이분이 이제 싱가포르 핀테크 페스티벌 나가가지고 1년 3년 안에 모든 대형 은행이나 증권사들은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도입할 것이다 라고 이제 전망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금융회사들은 코인을 취급하지 않고서는 이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지경이 됐다라고 평가를 하신 거죠. 정말 단기간에 정말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룬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에서 비트코인 ETF가 출시가 되면서 속속들이 ETF를 선보이고 있는데 이번에는 미국에 이어서 스페인에서도 관련 ETF가 나왔다고 해요. 네, 스페인의 가장 큰 은행이 산탄데르 은행이라고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네, 비트코인 ETF. 블룸버그와 네.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미국에 이어서 정말 여러 가지 나라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스페인을 보더라도 최근에 또 새로운 뉴스가 나왔잖아요. 네네네. 네, 그 비트코인 ETF를 내놓겠다라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산탄데르 은행이요. 거기서 이제 은행에서, ETF 네. 출시 막바지에 이르렀다라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게 네. 블룸버그와 그 은행 회장이 이제 인터뷰를 한 내용이니까 아마 이제 공식적으로 출시만 남겨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직까지는 지금 스페인 금융당국에 이 비슷한 상품이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규제 이슈가 조금 남아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계속 준비를 하면서 아마 조만간 상장을 하게 될 것 같고요. ETF 관련돼서 조금 약간 걱정되는 거라고 보면은 우리가 현물 ETF를 기대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업계 관계자가 나와가지고 3년 내 힘들 거야. 라고 얘기해서 그 부분은 조금 약간 마음이 아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3년 내라고 하지만 또 모르는 거잖아요. 네네. 이번은 조금 또 다른 얘기긴 한데 이번 주 애플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혹시나 애플이 비트코인을 보유하지 않았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었는데 보유하진 않은 것으로 밝혀졌지만 애플 CEO인 팀 쿡이 개인적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갖고 있다 이렇게 밝혔어요. 네. 안타깝게도 애플은 안 샀어. 다만 내가 개인적으로 샀어라고 네. 했어요. 이런 그러면서 저분들 좋습니다. 네. 팀쿡 같은 경우에 그래서 내가 왜 암호화폐를 샀냐에 대해서 포트폴리오 다양화 개념으로 암호화폐를 소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크나 이런 곳에서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보유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로 네. 뭐냐면 이 비트코인이 다른 기존 자산군과는 다른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소량의 비중을 편입할 경우에 위험은 줄이고 기대 수익은 높일 수 있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포트폴리오 다양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팀쿡도 산 거고 다만 애플 단위에서는 그러면 투자할 거냐라고 물었더니 아니야. 나는 이것은 나의 개인적인 관점. 그러니까 내 개인적으로 이제 암호화폐를 산 거지. 선을 그었네요. 선을 그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암호화폐 투자를 위해 애플 주식을 구매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이크로 스트래터지 같은 경우에 마이크로 스트래터지 주식을 사는 게 비트코인 사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지금 내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팀쿡이 보기에는 사람들이 애플 주식을 사는 건 애플의 서비스가 애플이 제공하는 제품이 마음에 들어서 그런 거지 애플이 코인을 들고 있다고 해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차원의 검토는 없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었네요. 네. 오늘 마지막 이슈입니다.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찍고 또 이더리움과 다른 알트코인들도 오르면서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이 3조 달러를 처음 돌파했습니다. 네. 박수 좀 쳐야 될까요? 제가 이 소식을 네. 준비할 때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바이낸스 기준으로 69,000 찍고 네. 막 사상 최고가 가고 막 박수 치고 난리가 뉴스 났는데 나오고 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약간 있어서 이게 약간 좀 민망하긴 한데 네, 그래도 그래도. 62,000까지 밀렸다가 다시 올라왔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게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몇천 달러? 몇백만 원 밀렸어? 퍼센트로 보면 3% 밀린 거예요. 3%. 맞습니다. 네. 별로 밀린 게 아니거든요. 게다가 이제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이더리움 아발란체, 솔라나 이런 여러 가지 코인들이 다 메이저 알트코인들이 이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시장 분위기를 이제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정말 많이 올라가지고요. 테슬라 제치고 전체 8위에 올랐고요. 비트코인 시가총액은 1.2조 달러가 이제 넘고요. 네. 그 다음에 7위가 은이고 아마존이 6위, 알파벳 5위, 사우디 아람코 4위, 애플 3위, 마이크로소프트 2위, 금이 1위입니다. 네. 이 금까지 포함한 전체 자산군 가운데서 비트코인이 8위를 차지했다는 겁니다. 자랑스러운데요. 자랑스럽죠. 네. 그리고 이더리움도 13위, 12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정말
아마 한 40위, 50위권에 있었거든요. 네. 지난해만 해도. 근데 정말 치고 올라와가지고 지금 현재는 10위권을 지금 넘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말 몇 달 사이에 정말 눈부신 상승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강세장이 어떤 이유에서 온 건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거시경제 상황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요즘 어떤가요? 지난번에 이제 JP 모건이 비트코인에 대한 이제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그때 JP 모건이 제시한 게 장기적으로 14만 6천 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네. 그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이다. 최근에 자금 흐름을 보니까 오히려 금 ETF에선 돈이 빠지고 그게 비트코인으로 흘러가더라. 그거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고 금의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인플레 상황이 조금 심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 CPI가 나왔더니 6.2가 나왔어요. 네. 30년 내 최고예요. 이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우려가 점증되는 상황에서 비트코인 이제 주목을 받는다라고 할 수 있고요. 게다가 이제 전통적으로 금을 투자했던 기존 세대와는 달리 이른바 MZ세대, 네. 밀레니얼 Z세대는 이 비트코인을 금처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투자의 주도권이 이 MZ세대로 넘어가면서 아마 비트코인이 더욱 강세를 나타낼 것 같다라는 거고요. 인플레 상황은 당분간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연준 같은 경우에도 일시적이다. 트랜지토리 했는데 일시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일시적이지만 내년까지 갈 것 같다. 뉘앙스를 살짝 바꿨군요. 네, 맞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냈고요. 이미 그 민간은행 쪽에서 나오는 보고서를 보면은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는 5% 중반까지 물가가 오를 것 같다라고 하면서 기저효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게 보이는 게 아니라 소비자 물가 상승이 아니라 그냥 원래 이제 높아지는 구조에 들어갔다라면서 걱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얘기한 대로 이게 약간 양가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네. 인플레이션이 나오면 해지 자산이니까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또 맞아요. 인플레이션이 나스닥과 나오면 그쵸. 커플링 될 수도 있고요. 이게 나스닥과 커플링 될 수도 있고 연준 입장에서는 돈줄을 조이거든요. 그럼 시장의 돈줄이 마르게 되면 비트코인도 다른 가격 자산과 함께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약간 이제 두 개가 약간 충돌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의 강세 흐름으로 봐서는 인플레 해지 자산으로 비트코인이 인정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글로벌 경제 상황을 한번 짚어봤는데 이거 말고 또 예측할 수 있는 지표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고래들이 사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네, 고래들은 팔고 싶으면 그 이른바 중앙화된 거래소, 바이낸스 뭐 이런 곳에다가 코인을 보내잖아요. 근데 이 고래들이 그 중앙화된 거래소에서 자꾸 비트코인을 빼가지고 자기 지갑으로 옮기고 있는 거예요. 옮기죠. 이게 그래서 현재 중앙화 거래소에 있는 남아있는 비트코인이 최저치라고 합니다. 네. 네. 두 번째가 숏 포지션이 다 정리가 됐습니다. 이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숏들이 다 정리가 된 거예요. 청산됐군요. 청산이 되거나 스스로 포지션을 정리를 하거나 왜냐하면 더 오를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세 번째가 펀비가 오르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펀비라고 하는 게 이제 현물 가격이 있으면 선물 가격이 이제 위에서 형성이 되거든요. 네. 대체로 보면 미래는 밝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형성이 됐을 때 만약에 앞으로 더 오를 것 같다, 비트코인 가격이 더 오를 것 같다라고 하면 이게 더 높아져요. 이 현물과 선물의 가격 차이가. 그럼 여기 이 차이만큼 이제 펀비를 먹을 수 있거든요. 이 펀비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미래를 좋게 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 그 강도가 세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급처. 비트코인의 공급처가 채굴자들인데 이 채굴자들이 안 팔고 있어요. 네. 그냥 캐가지고 이제 갖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더 오를 것 같으니까 우리 들고 있자라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팔아야 될 때냐라고 보면 아직은 매도 타이밍이 아니다 라면서 렉트 캐피털 암호화폐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지표들이 다 있는데 모든 방향이 한 곳을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요. 이렇게 호황기를 맞고 있는데 여기서 좀 투자자분들이 조심해야 될 점들이 있다면 어떤 게 또 있을까요? 이게 사람이 여러 번 시장에 이제 있다 보면 데이고 나면 이게 너무 좋은 소식만 들리면 불안하거든요. 불안하죠. 네, 뭔가 이렇게 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 그 나왔던 급락해서 한 62,000을 찍고 다시 올라온 것도 이렇게 모든 좋은 상황에서 갑자기 홍다 이슈가 사실도 확인이 안 됐는데 이 터지고 나니까 시장이 반응한 걸로 보이거든요. 네. 이렇게 모든 게 좋은 상황일수록 리스크 관리에 좀 더 심혈을 기울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좋은 호황기의 시장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좀 돌다리도 두드려 본다라는 마음으로 좀 조심하면서 리스크 관리에 조금 더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준비해 주신 이슈 다 살펴봤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